보다 나은 나를 위해, 보다 나은 그댈 위해.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보이지 않는 영양, 보이는 건강 중에서 일부 보이지 않는 영양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자 문동성, 아이프랜드 출판입니다. 현재 병원을 운영 중인 저자는 왜 영양요법이 필요하며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알려주는데요. 이제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현대의학과 자연의학.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미국의 자연의학을 다루는 대학이 20개가 넘고 자연요법 의사 수도 10,000명에 이르렀지만 전쟁 이후 대증요법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연요법 의과대학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고 의학으로 여겼던 대증요법 의학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과 면역질환이 더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미국에서 자연의학의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외상이나 급성감염 등의 질환에는 현대의학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성질환이나 건강관리 면에서는 자연의학이 효율적으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전체론 개념에 기초해서 몸과 마음은 하나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치료를 위해서는 몸 전체를 본다는 원칙을 활용하는 의학인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잘 아는 것이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종요법은 미량의 생약 추출물을 이용해 면역계를 자극하고 인체가 지닌 자가치료 기전을 발동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7, 80년대에 자연의학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1952년에는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 아브라함 호퍼와 험프리 오스먼드가 분자교정의학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개인의 영양학적 필요량에 따라 음식 및 영양물질 섭취로 영양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은 세포 수준이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전제 아래 수십만 개의 분자로 이루어진 각 세포의 기능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치료입니다. 1968년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분자교정 정신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분자교정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폴링 박사는 비타민C 메가 도조요법을 감기 및 암 환자에게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학의 주류인 대증요법은 질환이 같으면 같은 성분, 같은 양을 투여하지만 분자교정의학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춤 처방을 합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섭취할 때 일일 권장량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보통 혹은 반건강 상태인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의 주 원인이 고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스테틴 계열의 약물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고지혈이라는 진단 아래 이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틴 계열의 약을 장기 복용하면 근육통, 간 손상, 신장 손상, 불면증, 백내장, 만성피로, 발기부전뿐 아니라 세포 변이로 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을 3에서 6개월 이상 복용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교감신경 우위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고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과립구 우위에 따른 염증, 면역 저하 등이 발생합니다. 가령 팔다리가 아파서 진통소염제를 복용할 경우
이것이 장기간 이어지면 결국 혈압약, 당뇨약, 진정제, 수면제, 소염제, 면역정강제 등으로 복용하는 상황으로 확대됩니다. 나아가 이로 인해 소화불량으로 소화제와 변비약은 물론 다양한 화학약품 등을 먹으면서 속이 쓰려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까지 먹고 맙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가방을 열어보면 다들 비슷한 약을 먹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 약을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하면 친구의 약을 얻어서 먹어도 될 정도입니다. 검사 수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혈압과 혈당의 변동성을 무시하고 약에만 의존하면 영원한 약의 노예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끊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중풍, 치매 등에 걸려 자식에게 누를 끼칠까 두려워 약을 복용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은 꺼리면서 환자가 복용하는 화학약품은 왜 계속 먹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바꾸고 원칙에 맞는 운동 및 활동으로 자가치유력을 최대한 끄집어내야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약을 갑자기 끊으면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5년 이하로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3에서 6개월에 걸쳐 생활습관을 바꾸고 해독과 영양요법을 병행합니다. 5년이 넘은 경우에는 6에서 1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약을 끊어야 합니다. 어떤 방송에서 의과대학 교수님이 약물의 부작용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내게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당뇨도 있습니다. 나도 고혈압과 당뇨약을 먹어야 하는데 내가 나 자신에게 처방을 하려니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 약에는 이런 부작용, 저 약에는 저런 부작용이 있고 또 독까지 있음을 알고 나니 너무 무서워서 그러한 부작용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느껴질 때 약을 먹는 것입니다. 만약 비약물요법이 있다면 우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당한 말이라 영양요법 강의 때마다 그 교수님의 얘기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현대인의 건강상태. 몸과 마음은 건강상태, 반건강상태, 질병상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반건강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쉽게도 반건강상태는 현대 의료기기가 진단해도 밝혀내기가 힘듭니다. 혹자는 이것을 미병상태라고 부르는데 이는 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딱히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해부학적, 구조적으로 변화가 오기 전에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 이상 상태가 반건강 상태이며 아무리 병원을 찾아다녀도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쉽게도 반건강 상태를 건강 상태로 되돌려주는 약물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식습관 및 생활습관 변화, 운동 등으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좋은 방법을 제시하면 물 제대로 마시기, 배를 따뜻하게 하기, 음식을 천천히 배부르지 않게 골고루 먹기,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하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해독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7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영양소로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당 영양소는 그 결합 형태에 따라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 설탕, 유당 같은 이당류, 단당이 3에서 10가지에 이르는 올리고당, 11당 이상이 결합된 섬유질, 복합 탄수화물 같은 다당류 등이 있습니다. 식품 산업 발달로 가공 및 정제한 맛있는 단당류가 우리의 혀를 유혹하면서 그 맛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특히 여성은 단 음식과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는 혈당치가 오르면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쾌락 유발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고혈당, 고인슐린증이 되면 많은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질 중에서도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정제된 설탕이 100만큼 해롭다면
꿀은 97만큼 해롭습니다. 정제된 백설탕은 사탕수수즙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모든 영양성분, 즉 비타민, 미네랄, 염분, 섬유질, 단백질 등을 제거해 아무런 영양도 없는 칼로리 덩어리입니다. 당질 과다는 암을 유발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혈당이 체내에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해 세포 DNA 손상을 일으키고 이것이 세포 복제 오류를 일으켜 세포가 암세포로 변이 됩니다. 둘째, 고혈당이 DNA 손상을 일으켜 암을 일으킵니다. 셋째, 고혈당으로 인한 고인슐린증이 비만을 유발해 발암 위험을 일으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암세포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질 제한식은 암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합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케톤 식이요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케톤체는 지방질에서 생겨난 물질로 매일 인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인슐린은 체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지방 합성을 늘려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반면 당질 제한식을 하면 정신질환이 호전됩니다. 당질 섭취로 혈당이 오르내리는 바람에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것이므로 당질 제한식을 하면 여러 정신질환, 우울증, 조현병, 양극성 장애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비만 해결에는 지방 제한보다 당질 제한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몸은 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당질을 제한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지방 분해가 촉진됩니다. 둘째, 인슐린은 우리 몸에 남아도는 열량을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비만 호르몬으로 당질을 제한하면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셋째, 혈당이 부족해지면 적혈구처럼 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기관 때문에 간에서 아미노산이나 젖산을 원료로 당을 만들어내는 포도당 신생 합성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살이 빠집니다. 넷째, 영양소마다 소화 흡수에 쓰이는 에너지의 양은 다른데 이를 식사 유발성 열생산이라고 합니다. 영양소별로 당질 6%, 지방 4%, 단백질 30%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당질 제한식을 하면 상대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고 그 소화 흡수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한 뒤에는 저녁에만 당질 제한식을 해야 효과가 있으며 이것이 어려우면 아침 저녁으로 당질을 제한하고 점심에만 가볍게 당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습관화하면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침착하면서 생기는데 이를 분해하는 것이 인슐린 분해 효소입니다. 그런데 당질 섭취가 많아 인슐린이 늘어나면 인슐린 분해 효소를 인슐린 분해에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할 여력이 없어서 남아도는 혈중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세포에 쌓여 치매가 생깁니다. 결국 인슐린은 노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제 및 가공한 탄수화물 음식이 넘쳐나고 그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우므로 혈당치를 올리지 않으면 인슐린 분비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으로 식전에 식이섬유 보충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대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식이섬유를 먹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뒤이어 일어나는 포도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최종 당화산물이나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아 혈관벽의 손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고인슐린 혈증으로 발생하는 지방 축적 등이 없어서 건강한 혈관과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 즉 오메가3와 나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이 탁월하며 급성염증보다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오래된 만성염증, 비밀스런 살인자라고 하는
만성염증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매일 생선을 먹는 것이 쉽지 않기에 영양제 형태의 오메가3를 매일 섭취해야 하는데 오메가3는 제품마다 순도 차이가 커서 순도가 높은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신경세포의 구성요소인 미엘린초, 즉 신경을 둘러싸고 전기적 신호가 흐르도록 하는 신경외피의 성장 및 재생에 필수적이며 담즙, 스테로이드 호르몬, 지용성 비타민의 합성에도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둘째,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최고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염증입니다. 셋째,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염증입니다. 넷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낮춰야 할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입자의 종류와 수입니다. 세 번째 영양, 단백질입니다. 젊음, 건강, 날씬함을 위해 충분히 섭취해야 할 단백질의 종류와 영양 이해하기. 3대 영양소 중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체중 조절을 위해 많이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은 소화 흡수 과정에서 많은 칼로리를 소비합니다. 단백질 보충제에는 유청단백과 대두단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청은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액상 상태를 말합니다. 신선한 액상 유청에는 단백질이 1% 들어있는데 이러한 단백질만 축출해서 만든 것이 유청단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청단백은 한 번에 20g을 복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도 근육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청단백에는 대두단백보다 유리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유청단백은 매우 흡수가 빠르다. 둘째, 유청단백은 유신이라는 아미노산 함량이 대두단백보다 50에서 75% 더 높습니다. 유신은 근육 생성 자극 효과가 크며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셋째, 유청단백은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인슐린과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하고 그렐린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넷째, 유청단백이 대두단백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더 증가시켜 체중 감량에 유리합니다. 다섯째, 노인들의 근육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대두단백은 유청단백에 비해 체내 흡수나 근육단백 생성면에서 조금 떨어지지만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두단백에는 글루타민이 많아 손상된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아르기닌이 들어있어서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근육 성장을 돕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가격이 쌉니다. 이러한 대두단백에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 피부 미백, 골격량 유지 등에 효과적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과 달리 소화시키기가 어려우며 건강한 소화기관도 섭취한 동물성 단백질의 25% 정도만 완전 대사합니다. 나머지 소화시키지 못한 고기 덩어리가 소장에 머물면서 발효보다는 부패가 일어나고 여기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육류는 몸을 산성화하는데 소화되지 않는 고기는 더욱더 산성화하고 이것이 미네랄과 다른 영양소의 손실을 불러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 대비 효율적인 것은 분리 유청단백과 분리 대두단백이 섞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므로 고기, 생선, 콩류를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비타민. 약인가? 식품인가? 제철 과일 및 야채만 섭취해도 될까? 비타민제 섭취의 필요성과 중요성. 비타민은 미량 영양소로 그 자체가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섭취하지 않거나 한 종류라도 부족하면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사에 지장을 초래해 질병이 생깁니다.
아직도 음식만 잘 먹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먹고 있는 식품의 영양 상태나 오염 상태를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영양가 없이 맛만 좋은 음식으로 가득 찬 현실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먼저 식물의 성장에서 뿌리의 영양 공급원인 토양이 오염되어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채소 및 과일의 소비 증가로 농약을 뿌려가며 속성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유통까지 고려해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영양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채소와 과일의 상태를 보면 흠집 없이 번지르르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농약을 뿌려낸 대가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영양실조 상태인 토양에서 자라 영양분이 덜 숙성된 상태로 수확해 거대 가공 공장에서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다 방부제, 색소 같은 화학 첨가물을 잔뜩 뒤집어 쓰고 나온 것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타민은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식품에 소량 들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 A, D, E, K와 수용성 비타민 B군 8종과 C로 나뉘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므로 양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수용성 비타민은 밖에 쉽게 배출한 날로부터 적어도 4일 이내는 완전히 배설되므로 자주 섭취해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미네랄. 오염된 토양과 화학 비료, 농약으로 얼룩진 토양에서 수확한 식품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수분 등이 96%를 차지하며 미네랄은 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4%의 미네랄이 부족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이 제대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신진대사가 원활히 일어나도록 우리 몸의 대사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미네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건강은 칼로리나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보다 흡수되는 미네랄이 더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부족을 숨겨진 기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체내에 4%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미네랄의 상호작용이 없으면 다른 영양소를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네랄이 불균형을 이루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연과 비타민 B군이 결핍되면서 체내 영양소 흡수가 더뎌져 미네랄 결핍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편식, 단식, 과음 등을 해도 미네랄 결핍이 생깁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독성 물질도 미네랄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 결핍이 발생합니다. 약물을 과다 복용해도 약물이 미네랄 섭취를 방해하거나 독성 미네랄 축적을 일으킵니다. 미네랄 중에서 비교적 양이 많은 것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인, 황, 염소 등이며 미량 성분으로는 아연, 셀레늄, 크롬, 요드, 철, 구리, 망간, 몰리브덴, 코발트, 붕소, 비소, 규소, 주석, 바나듐, 니켈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 물. 신진대사와 해독을 위해 따뜻한 물을 하루 2.5리터 이상 마시기. 신진대사와 해독을 위해 따뜻한 물을 하루 2.5리터 이상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물로 가득한 미세한 세포 물주머니가 조밀하게 연결된 상태로 엄마의 양수부터 시작해 방금 태어난 신생아는 90%, 성인이 되면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70세가 넘는 노인들은 5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산소 다음으로 인간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60kg일 경우에 최소 1800cc 이상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여러 장기에 부담을 주므로 음식을 씹듯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은 2에서 3주이지만 물을 섭지 않고는 100시간도 견딜 수 없으며 탈수가 5%만 진행되어도 대부분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평소에 물을 적게 마시면
섭취한 음식이 제대로 가수분해되지 않아 잘게 부서지지 않고 그 음식들이 몸속에 곳곳에 쌓이는데 특히 혈관이나 신장에 쌓이면 혈압이 오릅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간에서 해독작용을 할 때 지용성 노폐물이 늘어나 고지혈증이 생깁니다. 고지혈증으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일곱째, 식이섬유. 식이섬유 섭취가 건강관리의 중심인 충분한 당 영양소 섭취의 기본이란 것 이해하기. 식이섬유란 식품 중 인간의 소화효소로 가수분해되지 않아 소화할 수 없는 성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식이섬유는 섭취해도 인체 내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달리 에너지원이 되지 않으며 칼로리 0, 소화효소로 분해되지도 않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종의 찌꺼기에 불과하던 식이섬유는 1971년 영국의 외과 의사 데니스 버킷이 영양소로서의 기능을 밝혀내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식이섬유가 소화기 질환, 대장암, 변비, 개실, 충수염, 궤양과 대사성 질환,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석, 동맥경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에 이어 제6의 영양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으로 나뉘며 대개는 혼합해서 들어있습니다.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수용성 식이섬유는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해 점성화, 계열화하며 주로 상부 소화관, 위, 소장에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위를 팽창시켜 포만감을 주고 위에서는 장까지 음식물이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영양분이 서서히 흡수되게 속도를 조절합니다. 또한 흡착과 배출력이 뛰어나 소장에서 담즙산, 콜레스테롤, 중금속, 유해물질 등을 흡착해 배설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대사순환에 관여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대사성 질환에 관련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운동을 높여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 흡수량이 낮아 적은 수분을 보유하지만 위와 소장을 지나 하부 소화관인 대장에서 부피가 커집니다. 따라서 장 내용물의 통과 시간을 줄이고 대변을 부드럽게 하며 대변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장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위로 넘어온 식이섬유는 계열화하면서 위의 내용물을 희석하고 십이지장으로서의 이행을 느리게 함으로써 위에 머무는 시간을 연장해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 식이섬유가 소장으로 넘어오면 영양소 등의 흡수 억제가 일어나고 당의 흡수가 느려지면서 인슐린 상승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무엇보다도 콜레스테롤 흡수력이 떨어지고 담즙산의 재흡수 저하도 일어납니다. 대장으로 넘어온 식이섬유는 장내 세균의 먹이로 작용해 발효에 관여하며 수분을 포착해 대변량이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장내 통과 시간을 단축하고 배변 횟수를 높여 장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양이온 결합과 유산균이 만든 단쇄지방산으로 대장 점막의 재생도 이루어집니다. 물과 합쳐지는 성질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불용성 식이섬유보다 높은 보수력을 보입니다. 수분 흡수가 이루어지면 배변이 편안해지고 장관 내압이 정상화되어 개실증이나 충수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대변량이 증가해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희석돼 대장암 형성이 억제됩니다. 찐득하게 계열화하는 정도를 말하며 점도는 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분자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검류, 알긴산에서 높게 나타납니다. 이 점도가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동을 지연하고 위벽 보호 효과를 내 위궤양을 예방합니다. 소장에서는 당의 흡수 속도를 지연해 혈당 상승이 서서히 일어나게 하므로 인슐린 상승도 느려집니다. 결국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발암물질이나 조리 시에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결합해 변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간에서 형성되어 소장으로 배출되는 담즙산과 결합해 지질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카카오 섬유에 리그닌의 장의 산성 상태에 뛰어난 결합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에 도달한 식이섬유는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 난소화성 다당류에 대다수로 장내 유익균이 이것을 영양소로 삼아 번식합니다. 이때 장내 세균이 균형을 이루면 장운동이 촉진되어 배변이 원활해지면서 변비가 개선됩니다. 더불어 유해균 억제로 유해균 생산물질, 특히 발암물질이 감소해 암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스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불용성인 자일란에서 많이 생성됩니다. 그 가스는 주로 메탄과 수소인데 메탄은 개인차가 있고 수소는 일부 메탄 생성에 쓰이지만 대부분 방귀보다 숨을 내쉴 때 배출됩니다. 식후 혈당 상승이 서서히 일어나게 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급격한 고혈당, 저혈당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식이섬유가 장관 내에서 담즙산과 결합하면 변으로 배설하는 양이 늘어나 담즙산의 재흡수를 통한 잔, 간의 순환고리가 끊어집니다. 이 경우 간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담즙산의 양이 증가하고 이때 그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소모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2, 3일 만에 교체되는 소장의 육모세포 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7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의 영양 트렌드는 해독에 있습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현대인이 많이 접하거나 섭취하는 독소를 제거하고 클린하는 디톡스야말로 건강의 기본입니다. 클린 프로그램은 그동안 내 몸에 쌓인 여러 독소를 청소하고 이후 새로운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지킴으로써 더욱 젊고 건강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클린에서는 1차적으로 독소가 쌓인 부위의 독소를 혈액이나 임파계로 배출합니다. 이것은 간으로 보내지고 간에서 해독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처리한 독소는 장으로 보내져 변으로 배출되는 3단계를 거칩니다. 독소는 대부분 지방 조직에 많이 쌓입니다. 그러므로 식사량을 줄여 1일 1식, 1일 2식, 내 몸의 해독 시스템을 작용시킴으로써 지방을 연소해 독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이때 충분한 항산화제를 섭취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한 독소가 장에서 잘 배설되도록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합니다. 클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독소 흡착과 원활한 배설은 물론 독소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배설 단계입니다. 변비가 생기지 않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이섬유를 중심으로 한 해독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곧 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고 합니다. 40년, 50년을 먹은 음식 찌꺼기, 독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해독 프로그램 도전 어떨까요? 감사합니다.